매달 이렇게 월세를 내면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하면은 내 피고름을 싸다가 은행 온라인으로 집주인한테 붙이는 거라는 말도 하잖아요. 전세는 약간 야누스의 두 얼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 월세냐는 거예요. 이 반전세거든요, 사실상. 전세값이 오르면서 나타난 후폭풍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변심을 한 거거든요.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이게 이제 좀 더 이어지면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와 달라서 그래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시장의 파워가 커졌어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때 아마 주로 버블 세븐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대책이 나오면은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루밤 사이에 뭐 3, 4억씩 빠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인데 2005년 8.3.1 대책 당시에 M2가 1,000조였습니다. 네. 지금은 4,300조 정도가 돼요.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워가 4배 이상 커졌다. 한마디로 공룡처럼 이제 슈퍼 파워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주로 재건축 중심이었죠. 투자재잖아요. 지금은 뭐냐면은 주로 얼죽식 문화 아시죠? 그러니까 주로 실제 거주 목적의 집을 사려는 수요가 주축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택 시장 트렌드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 바로 얼죽신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거주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집을 사는데 대부분 투자를 뭐 고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재건축이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막 개포, 잠실, 뭐 그죠? 뭐 고덕, 주공 막 그때 5층 이하 아파트가 거의 뭐 코스닥 시장처럼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다 입주세죠. 지금은 시장에서 오히려 바로미터가 제 생각에는 잠실의 엘리트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엘스 리센트 트리종. 오히려 그게 시장 흐름을 보는 이제 풍향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떤가요? 거기도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일부 건매물이 나와서 좀 싸게 거래되는 게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아마 떨어졌다고 아마 체감을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포성동에 뭐 3억이 떨어졌다. 또 어떤 데는 또 최고가 경신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다른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너무 이제 과잉 일반화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런 어떤 급락 패턴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지역에서 아마 가격이 좀 빠질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집값 조정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은 뭐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런 약간 혼조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존에 나오는 매물도 공급이고 또 새로 이제 입주하는 것도 공급인데 과거에 비해서 입주 물량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고 봐요. 왜? 얼죽식 문화이기 때문에. 양보다 질을 따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꾸준히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을 못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년을 생각하면 집을 사셔야 되고 20년을 내다보면 집을 안 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20년 지나면은 언제예요? 2045년이죠. 그때 되면 인구 쇼크가 본격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은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급전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의사결정을 너무 먼 미래까지 섞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가격이 좀 부풀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지금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책이 아마 지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지원 쪽으로 가고 풀어주려고 있죠. 하죠.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중저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집값 불안의 진앙지가 지금 강남하고 한강벨트잖아요. 이게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기.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 있잖아요. 네, 나머지 지역. 나머지 지역은 저는 소신껏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에 곧바로 반사이익을 안 누릴 겁니다. 왜냐 정책 대출 저번에 줄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똘똘한 한 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쉽게 바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충분히 대응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 요번에 우리가 6.27 대책이 네. 강남하고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어떻게 보면은 충격요법이죠. 그렇죠. 충격요법이니까 벌써 홀로 일부 내리는 아직은 좀 버티지만 조금 이게 과연 좀 더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은 가격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 6.27 대책 중에 이제 전세 관련 이제 규제들도 좀 있어서 이게 실제로 뭐 아예 매매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월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추세 같아요. 네,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러면은 갭 투자에서 전세 매물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건 요번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신혼부부들 분들 그냥 아예 집 안 사고 전세로 또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전세값이 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계약갱 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들이 많죠. 그런데 보면은 2년 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전세값이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당연히 이걸 월세로 아마 달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서울 지역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에 적용하는 이율이 연 4.7%입니다. 지금 1년짜리 정기 예금 금리가 2% 초반대예요. 2배 이상 수익이 되죠. 그럼 당연히 월세로 돌리는 게 낫죠.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 월세냐는 거예요. 이 반전세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월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마다 뭐 월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세값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후폭풍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월세 지수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증금 20억에 월 10만 원 내도 이거 월세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반전세, 반월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세화는 사실상 보증금이 좀 주는 거죠.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보증금은 좀 줄고 월세가 좀 높아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완전 어떻게 월세, 전면 월세로 가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 한참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보증금으로 내는 액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세는 사실상 변형된 전세예요. 다만 이제 시장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저는 제 생각에 당분간 아마 전세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잘 보십시오. 아파트는 딱 내가 들어갈 때 이게
깡통 전세가 될지 좀 이게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거래가 또 자주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대충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 제도가 아파트에서는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 좀 싸니까요, 월세에 비해서. 그런데 이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쪽은 아마 급속하게 월세로 진전되는 그런 약간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의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빌라 전세 사기 여파 잘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여파로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집주인한테 이 돈을 과연 맡겨서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깜깜이 계약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다세대 다가구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은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그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는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떼보면 되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몰라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전세 보증금이 나이 전에 들어온 사람들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되는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매가격 대충 나올 거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지불해야 안전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계약이다 보니까 사실 월세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전세로 사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작년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수요자 실제 조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당신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갈 거냐. 예, 정확하게 80.5%가 전세로 들어가 있다. 월세는 이제 길바닥에 돈 뿌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매달 이렇게 월세를 내면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고열, 피고름을 싸다가 은행 온라인으로 집주인한테 붙이는 거라는 말도 하잖아요. 전세는 약간 야누스의 두 얼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입자한테는 좋은데, 그죠? 유리한 제도이긴 한데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을 보면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이 담보 설정하고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전세 제도에 분명히 이런 이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깡통 전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갭 투자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쥐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집값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뭐 투기적 대열에 동참하려는 어떤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는 이런 양면의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걸 갑자기 없앨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시장 내부만 본다면은 매매 시장하고 이 전월세 시장이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잖아요. 네. 그렇잖아. 기란 관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집안 사면 전월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전체 시장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매매가 안 되면 전월세도 거래 안 돼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이 안 도는 거죠, 한마디로. 전월세 거래량은 아무리 실수요잖아요. 실수요기 때문에 같이 줄기는 하는데 매매보다는 그렇게 확 안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세도 보면은 6월에 한 12,000건 정도가 돼요. 근데 7월에 가면은 이게 9,300건 정도로 조금 떨어져요. 물론 이게 8월 말까지 집계를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매크로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좀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저는 전세 가격은 오를 요소가 있다. 이게 요번 대책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대책은 저는 단기적인 변수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세는 제가 봤을 때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이 전세는 실수요잖아요. 뭐 김치하고 라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은 얼룩신이고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을 따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면은 전세 시장은 앞으로 저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정부 대책에 따라서 어떻게 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과연 대출로 가지고 이걸 완전히 안정시키기에는 녹록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을이 결국 이사철이라서 이제 수요들도 지금은 가을 이사철도 없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전월세 시장의 계절성이 많이 좀 희석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뭐 가을 이사철. 근데 가을 이사철이 반드시 전세 가격이 더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은. 다만 약간 남아 있는 거는 이 학군 수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학급이 편성되기 전에 좀 옮기려는 학부모들이 일부 대치동이라든지 뭐 중계동이나 이런 데들은 좀 나타나는데 그것도 아마 점차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령기 지금 어린이들이 가면 갈수록 줄잖아요. 줄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사철이라는 말도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제 옛날 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좀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많이 요즘 얘기를 하시나요? 확실히 그 빌딩 수요는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 쪽에 관심이 부쩍 는 것은 맞습니다. 조물주 위에 이제 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주죠.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건물주 위에 오히려 배당주라고 그러거든요. 투자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6.27 대책이 나오면 어때요? 과거 어떻게 됐어요? 주로 상가 같은 거 많이 올랐죠. 그때 보면. 그렇죠. 빌딩 같은데 네. 막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많이 들잖아요. 꼬마 빌딩 뭐 이런. 지금은 안 들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이제 뭐 급매물이나 아니면 싼 것들은 좀 팔리는데 개인들이 안 삽니다. 개인들이 안 사고 주로 법인들이 사요. 사옥용으로. 예, 빌딩 시장의 투자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창업도 안 하죠. 그다음에 이게 뭐 옛날처럼 가게를 문 여나요? 작년에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뭐 문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뭔가 든든했어요. 지금은 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투자 비용들이 아파트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이제 증권이나 다른 이제 뭐 금융 투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점점 더 서울 수도권에 그리고 또 강남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그렇다고 없어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얼룩신을 제가 만들었고 똘똘한 채도 이제 저보고 만들었다고 기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는 아마 주로 양도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부세를 중과를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풍선 효과,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런 집 안 가지려고 갈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는 게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생긴 거죠. 일종의 규제의 후폭풍으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뚜렷하게 나타났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느냐? 체제상 어떻게 불리한 점도 뭐 무시할 수 없죠. 일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두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은요 갭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갭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 모아서 입주하려는 경향이 많죠. 이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갭 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곽 지역에 싼 집을 이렇게 사서 갭 투자하는 경향이 확 떨어졌어요. 왜? 전세가 비율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52%밖에 안 돼요. 2016년에 엄청나게 갭 투자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의 전세가 비율이 서울에서 75.1%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투입 자금 대비 뭐 산출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이익이랄까 이게 크지 않아요. 그냥 갭 투자는 안 하죠. 두 번째로는 빌딩 살려는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지, 공실은 늘어나지, 관리하기는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빌딩을 사지 않고 아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어떤 그런 흐름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생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말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많아 이제 만사가 귀찮아. 나이들은 만사가 귀찮아. 귀차니즘이 발동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파트 사놓고 그냥 뭐 복잡하게 뭘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의 뭐 일부 불리함, 그 다음에 갭 투자에 어떻게 보면 열기가 식은 거, 그리고 빌딩 수요가 고가 아파트로 이동한 거,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 그리고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이 쉽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다만 지금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경제 체질하에서 강남 이른바 33평짜리 아파트가 저는 70억은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심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게 정성적인 판단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가격이 약간 저는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그럼 어때요? 이게 흔들면은 약간 출렁거릴 수 있어요.